최근 수시 모집에서 학폭 가해자 3,273명 중 75%가 불합격됐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11곳은 151명 중 150명 탈락됐고요. SKY도 예외 없었어요. 그중 한예종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 12월 학폭 사고 받은 합격생 입학 불허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전학습권 보호라며 위원회에서 결정 내렸어요. 경북대는 수시 20이 명전원 불합격이고 심각한 경우 150점 감점으로 수능 만점도 무용지물입니다. 충남대 15명, 충북대 13명, 한밭대 16명도 전부 떨어졌고요. 거점 국립대 9곳에서만 수시 162명 불합격입니다. 지난해 70일가의 대학 397명 중 298명이 탈락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교육부 학폭 근절 종합대책으로 이제 모든 전형 의무 반영이 되었어요. 학생부에 영구 기록 남아 평생 따라다닙니다. 학교 폭력이 이제 심각한 사회제약으로 등장한 거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SK그룹, 삼성전자 채용에서 학폭 가해자 탈락 사례 쏟아집니다. 숭이초 사건처럼 배경조사 시 학생부 차 경찰 기록 확인을 하고 대기업 30% 이상이 학폭으로 불이익 줍니다. 찬성 측은 폭력엔 책임이라 하지만 반대는 사춘기 실수로 평생 불이익 논란입니다. 재범률 40% 고려시 예방 효과도 있지만 갱생 기회 차단 우려도 큽니다. 촉법소년처럼 처벌 끝이 아니라 기록 공개 감점으로 장기 후폭풍이에요. 이제 학교 폭력이 빨간 딱지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촉법소년이 뭔데 이렇게 논란이 크냐? 쉽게 말하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그 나이대를 기준으로고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그중 문제가 되는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안 되고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느끼기에 저 정도면 그냥 끝난 거 아냐? 라는 분노가 쌓이고 반대로 애를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반론도 커집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은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감정, 교육, 복지, 치안, 인권이 다 얽힌 문제가 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진짜 늘었는가입니다. 답은 네, 늘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사법통계 흐름을 보면 촉법소년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5년에는 7,294명으로 정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범죄 유형도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절도, 폭력 같은 사건이 많지만 강간추행, 방화, 강도, 살인 같은 중대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애들 장난 수준으로만 보기엔 실제 사건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숫자가 늘었다는 건 단순히 애들이 더 나빠졌다만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 불안, 학교 적응 문제, 디지털 환경, 또래 폭력, 반김, 중독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같이 커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벌만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늘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왜 연령 하향 논쟁이 반복되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도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즉, 이건 감정 섞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입법 의제가 된 상태예요. 논리도 단순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추면 흉악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특히 강력 범죄나 반복 비행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이 주장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학술 시민단체는 연령 하향이 아동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해치고 낙인을 키우며 실제 범죄 감소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쪽에서도 13세가 형사 책임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처벌하면 끝이 아닌 이유,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문제는 흔히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로 정리되는데 실제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의 비행은 대개 개인의 일탈과 주변 환경 문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반김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됐는지, 온라인에서 폭력적 콘텐츠에 오래 노출됐는지, 또래 집단 안에서 범죄가 놀이처럼 굳어졌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처벌만 세게 하면 겉으로는 시원해 보여도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학술연구와 정책포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호 처분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 관찰, 상담 치료, 가족 개입, 학교 연계가 같이 가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몇 살부터 처벌할래? 보다 어떻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래?가 더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은 어떻게 보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뭐가 되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없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년부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통지, 참석권 같은 보호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는가? 생각이 들지만 더 막막한 건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민사배상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배상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데다 부모가 책임을 져도 충분한 금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는 돈으로 끝이 아니라 심리치료, 접근 차단, 학교 분리, 회복 프로그램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보상이 어려우니 예방과 치료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제 생각엔 방향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강한 사건에 대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반복 중대 범죄에는 소년원,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 명령 같은 처분을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초기 개입 강화입니다. 촉법 소년이 되기 전에 위험 신호를 잡는 체계를 만드는 거죠. 학교, 경찰, 복지, 상담기관이 분리돼 움직이면 늦습니다. 문제는 거의 항상 그 전에 이미 시작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해법은 처벌 강화냐, 인권 보호냐의 이분법을 버리는 겁니다. 형사처벌과 교화,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책임, 단속과 예방을 같이 묶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매번 사건 터질 때마다 나이만 낮추자고 하고 몇 달 지나면 또 잊히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촉법소년 문제가 골물대로 골마 사회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지금 옳냐 그르냐의 문제를 벗어나 문제의 초점을 소년 범죄의 감소로 이끌고 가야 해요. 형벌과 교화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촉법소년 문제는 애니까 봐주자도 아니고 무조건 어른처럼 처벌하자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인 책임 부과, 피해자 보호, 조기 개입, 재범 방지를 하나로 보는 시각입니다. 숫자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답할 때입니다. 소년의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의 커다란 톱니바퀴에서 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